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논의 과정에 검찰이 배제됐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유승민 대표가 야권 연대 가능성을 거론해 배경이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주 강하게 정부에 불만을 좀 제기했습니다. 일단 논의 자체에서 배제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죠. 예. 검찰이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최근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경찰이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갖는 문제. 예.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사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는 문제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일단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 일단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적폐 수사에 상당한 그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떤 그 대상인데 어쨌든 간에 주체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당사자인데 이런 것들이 배제되면 되냐라는 게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의 문제 인식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청와대는 검찰이 개혁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당사자를 배제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을 때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나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너무 배제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고 아는, 언론을 보고 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례적으로 이제 반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검찰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이제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 영장 기각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기소 독점주의를 어쨌든 간에 검찰의 권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조정이 필요한데 너무 검찰을 배제시키는 것은 오히려 검찰 개혁에 걸림돌을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을 어느 정도 동참시키면서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로 가더라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검찰을 배제시키면 실효적 측면에서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을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논의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된 점 지금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사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공복이라는 국가기관은 크게 검찰, 경찰, 군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사법 현장의 최일선에 서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물론 검찰이 그동안에 정치 검찰에 대한 그런 오병도 받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권과 연계돼서 우호적으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이것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난의 여론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또 검찰이 쌓아온 여러 가지 공적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런 입장 표명 이것은 뭐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혁을 하려면 조직 당사자들이 없고 국민적 이름으로 개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방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의 생리를 보더라도 이에 당사자들이 들어가서 합리적인 개혁을 하는 쪽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편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와대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논의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되면은 뭐 기소 독점주의라든지 이제 수사 지휘권 폐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로서는 당연히 조직의 어떤 그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또 수사지휘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기소 독점주의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양쪽의 입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해서 하는 게 맞고 청와대가 억지로 일부러 검찰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검찰은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청와대가 조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검찰의 영장심사제,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이게 어떤 부작용을 가질 수도 있는 건지 왜 이 논의가 지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 독점주의라는 게 전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기소는 반드시 검찰만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예.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그리고 영장 청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예.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역시 검찰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만약에 불구속으로 결정을 하면은 영장을 예. 청구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반드시 구속을 시켜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예. 검찰이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경찰은 했으면 좋겠는데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그건 예. 검찰이 기각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의 권력이 너무 이제 비대화돼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 왔던 거죠. 예. 그리고 검찰이 이제 지난 정권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를 잘 하는데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예. 수사를 잘 못한다라는 지적이 일반적이었어요. 이건 예. 어느 정권의 검찰을 떠나서 그런 점이 바로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제가 말씀드린 그 영장 청구권 그리고 기소를 독점할 수 있는 이런 예. 권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비대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찰에게 어느 정도 나눠주자 수사라든지 영장 청구제도 이런 것들도 이런 논의라서 검찰과 경찰 이건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제로섬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꾸준히 지난 정권부터 해서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국민에서 봉사하는 기구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국회라든가 지금 뭐 헌법 논의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경의 갈등 차원에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예. 이건 정치권에서 결국은 이것을 법적인 조항으로 이것을 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법률을 해서 이 두 국가기구의 갈등을 국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그렇죠. 찬성을 했더라고요. 공수처, 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부분도 처음에는 검찰이 반발을 많이 했어요. 네.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특정 기관이 하면은 이것도 역시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검찰은 기본 방향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예. 지금 특히 야당은 지금도 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한 그것은 좀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긍정적인 게 많아서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그 동안에 좀 부정적이었던 인식을 좀 바꿔서 공수처 같은 것은 동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당연히 법이 통과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여기서 정부의 사이드에서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법이 통과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국회와 같이 잘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헌법 개정 못지않게 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굉장히 오랜 숙제였거든요. 네. 이런 것도 정말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당사자들, 당사 주체자들 잘 참여시켜서 나름의 입장도 들으면서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뭐 역대 검찰총장들이 조직보에 실패하거나 좀 상황이 약간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사퇴라는 배수진 아닌 배수진을 치기도 합니다. 혹시 문 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지금 저는 보십니까?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 정도 거론된 단계는 아닌 것이고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예. 제 기억에 김준규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 만료가 예. 당시 그만두기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반 검찰의 이제 조직이기주의적인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지금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떤 정부의 어떤 적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검찰이 최근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이게 뭐 결정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검찰총장이 청와대가 더 갈등이 불거져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서요. 신임 금감원장에 김기식 전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좀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하고요. 평가 좀 들어볼까요? 과거에 뭐 국회의원도 지낸 적이 있고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했고 상당히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 네. 그렇게다 보면은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추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상당히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적임자가 되는 금감위원장이 임명이 됐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는 성장 위주 보수정당 체제 하에서 보수정권 하에서는 금감위원장 역할이 현재의 역할과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벌 개혁 측면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받는 것이고 과거의 시민사회의 그런 역할들
뭐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금감위원장은 사실은 금융과 관련해서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의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급박하게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 그러니까 공직자의 상당수가 다주택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살 집 아니면 파시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김현미 장관이 예, 이 좀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위화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게 정책이 효과를 얻으려면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예, 그런 어떤 명분과 이런 어떤 명분과 직접 추진하는 이것과 좀 합당해야 되거든요. 부합해야 예.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살지 않는,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잖아요.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막상 청와대 참모나 또 공직자들이 다주택자가 의외로 많은 걸로 좀 나타나고 있단 예.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것이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네. 토지 자산이라든지 네.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인 수준은 올라갔는데 네. 상대적 수준에서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게 자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에 그 개헌 논의에서도 이른바 토지공개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건 토지공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공개념이 이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이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이것이 뭐 잘못된 재산 축적이라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정권의 지향점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네. 바로 그 자리 그런 것들을 추진한 청와대에 소속된 분들이라면은 좀 그 이제 정권의 방향대로 처분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효율성, 명분 이런 것들이 좀 부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청와대에서 정책의 핵심 포스트에 있는 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런 정책이 영이 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여기에서 먼저 자신의 처신을 하고 나서 예. 그리고 국민한테 따라오라고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정부가 무조건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한다면 국민들이 따르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공직자들은 선제적으로 예. 그런 정책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이것과 연관되는 게 아닐 수가 있는데 예. 네. 우리나라는 이 명예, 권력, 부가 너무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명예를 가진 사람이 권력도 갖고 권력을 가진 돈도 사람들이 갖고. 이제 돈도 갖고 이런 게 예.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게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권력과 부가 같이 가니까 이른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과 자꾸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 나온 거론된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좀 그런 면에서는 다주택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국민도 사실 누가 이렇게 다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꿈 별로 같은 없잖아요, 일이죠. 사실은. 예. 주택 한 채 보유하기도 어려운데 예. 그렇죠. 국회의원도 100여 명 이상이 그렇게 120명 가까이 됩니다. 여야를 예. 다 떠나서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자체가 뭐 잘못되고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뭔가 정치권 그리고 관료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자꾸만 팽배하는 것이 아닌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산 내역도 공개가 됐는데 이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더라고요. 사실 국민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민주주의 이제 부르주아 혁명으로서 이제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자본주의 생리상 빈익빈 부익부는 있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빈익빈 부익배 이런 경제적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돈 많은 사람 재력가들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미국의 어떤 그런 인식과는 상당히 격이 있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에 대한 그런 적개심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한 비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건 그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이런데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춰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하게 추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 이런 것들을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권한테 많이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세의 어떤 조세 문제라든가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평생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신 몇몇 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 정도만 좀 알아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 제4 교섭단체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당 체제 그리고 의회 지형이라고 할까 정치 지형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있고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가 안 됐었어요.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범여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범여권이라는 얘기는 정당의 그 지향 자체가 좀 진보 성향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범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사실 뭐 이념적 지향은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크게 봐서 범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범보수와 범진영이 이제 2대2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다시 말하면 민주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의석을 합치면 20개가 되는데 따로 별도로 있으니까 서로 어떤 그 의회 내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죠.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두 정당이 합당하거나 통합하는 건 아닌데 교섭단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 통과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변화 같은 것들이 얘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어찌됐건 6.13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의 출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딱 20석입니다. 박지원 전남지사 출마설 이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전남지사 출마를 하게 되면 바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거든요. 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출마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 연대가 가능해서 민주당이 전남지사 후보를 양보한다면 출마할 수가 있겠지만 양보하지 않는다면 지금 전남의 어떤 여론적 추세를 보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석이 되면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선거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당을 운영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충당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사실 이렇게 선진과 창조 이후 10년 만에 제4당 체제가 등장을 했는데 각각의 정치적인 역할과 방향은 다를지라도 운영의 묘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통한 정당 내부의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정치적인 셈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바뀐다든가 그런 것은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깨면서까지 전남지사로 나간다면 그것은 민주당과 같이 연대해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낸다면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교섭단체 지위는 당분간 상실하겠지만 또 그 지역이 또 이용호 의원이나 지금 무소속으로 돼 있는 의원들을 영입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이용호 의원이 어떤 정당을 선택하지 무소속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죠. 야권 공조를 통해서 후보가 냈을 경우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뭐 만약에 무소속 영입이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또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면 바로 또 교섭단체 지위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몇 개월 정도 상한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다목적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지금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잘 못했어요. 사실은 이 두 정당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볼 때 하나의 몫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법안 통과라든지 의회의 개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정부가
지금 이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계속 뭔가 개혁을 하고 싶어도 법안이 통과되고 결국은 법이나 제도로 구체화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바로 이런 점에서 새로운 교섭단체의 구성은 뭐 선거공학적인 측면을 떠나서 말이죠. 예.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당 같은 경우에 큰 틀에서는 뭔가 뜻을 같이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만약에 정책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저는 같거든요. 민주평화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의당이요. 아니 민주평화당도 예.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조금 더 이제 이념적으로 볼 때,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좀 좌에 와 있는 건 사실인데 보다 네. 진보적인 건 맞는데 예.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쭉 해왔던 얘기들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의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정의당과는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격차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어느 정도 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절충과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아마 그래서 교섭단체를 같이 구성하는데 합의한 것이 아니냐 정의당은. 왜냐하면 정의당 내부에서도 민주평화당은 어쨌든 보수로 크게는 보수로 분류가 됐잖아요. 또 예. 정의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념 정당으로 분류가 돼 왔는데 예. 그래서 일단 정의당 내부에서 그 어떤 교섭단체에 대한 좀 이의제기가 좀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념장이 맞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됐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커다랗게 봐서는 보수 정당이지만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도 보수 정당이에요. 굳이 예. 분류한다면 그러나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진보적인 색깔을 많이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크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결정적인 어떤 이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당이 이제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네.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를 줄 때 민주당 쪽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캐스팅 보트를 짓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고 지금 총선이 한 2년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당의 뚜렷한 색깔이라든가 지역을 위한 공약이라든가 지지층을 위한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시간이 상당히 길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공동 교섭단체를 함으로써 국고부장을 얻고 그리고 당의 어떤 네. 근본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 교섭단체를 꾸렸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장상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